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한글 사용법에 관한 포스트가 소셜 네트워크에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일하고 있는 야마구치 나오토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가르치면서 최근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이 분필가루 날리는 칠판을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메이지 시대의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던 중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사토와 미야자키가 스마트폰을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에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토, 미야자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두 학생은 화들짝 놀라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들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려 했을 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이었어요. 둥근 원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한눈에 봐도 일본어나 중국어 한자가 아닌 문자였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물었어요. 사토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이에요, 선생님.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약간의 혼란을 느꼈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주의를 주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죠. 다음 날 학생들에게 메이지 시대에 관한 에세이를 제출받았을 때였어요. 대부분 평소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적었지만 5명의 학생들이 이름을 이상한 문자로 적어냈습니다. 그것도 한글이었어요. 나는 다시 한번 당황했지만 더 큰 충격은 에세이 내용 중간중간에 한글로 필기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와 동료 교사인 타나카 선생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요즘 학생들이 한글을 쓰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나카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야마구치 선생님, 이제야 눈치채셨군요.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오사카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학생들이 자신들끼리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심지어 수업 노트까지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해요.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일본 학생들이 갑자기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타나카 선생님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와 K-팝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이런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글에 노출되고 배우게 되죠. 다음 날 나는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점심시간에 교실에 남아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10명 정도의 학생이 모여 앉아 한글 문자를 따라 쓰고 있었어요. 선생님,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워요. 스즈키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겨우 24의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한자처럼 수천 개를 외울 필요가 없죠. 다른 학생인 타케우치도 덧붙였어요. 게다가 너무 예뻐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보낼 때 한글이 일본어보다 더 귀엽게 보인다고요.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한글이 학생들 사이에 퍼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일본의 젊은이들이 자국의 문자 대신 이웃나라의 문자를 선호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교무실에서 아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글 사용 현상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어요. 다른 교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죠.
일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고 어떤 이들은 단순한 유행일 뿐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본 문화의 정체성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어 교사인 사이토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생들이 한자를 소홀히 하면 우리 고유의 문화적 유산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어 교사인 모리 선생님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문자와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 아닐까요?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관찰했어요.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한글 채셉을 사용하고 있었고 몇몇은 한글로 된 포스트잇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키타가와라는 학생이 한글로 쓰인 메모를 내밀었어요. 물론 나는 읽을 수 없었죠. 미안하구나. 나는 한글을 읽을 줄 몰라.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요? 요즘은 한글을 모르면 대화에서 소외되기 쉽거든요. 키타가와가 말했어요. 그 말에 주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카무라라는 여학생이 덧붙였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도 한글 닉네임을 쓰는 게 유행이에요. 한자 이름은 이제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더 깊은 변화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학교 도서관에서 몇몇 학생들이 한글 책자를 만들어 서로 공유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한글로 옮겨 적고 그 의미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한글을 더 빨리 배울 수 있어요. 하시모토라는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자막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예요. 또 다른 학생인 요시다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죠. 선생님, 여기 보세요. 한글 키보드 앱을 다운로드하면 쉽게 한글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에 매료된 이유가 단순히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들은 한글의 실용성과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일본어 문자 체계와 비교하며 장점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16살 된 내 딸 유키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화면에는 한글로 된 웹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키, 너도 한글을 배우고 있니? 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요즘 학교에서 한글을 모르면 친구들과 대화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 웹툰은 정말 재미있는데 번역본을 기다리기보다 원문으로 읽고 싶어서요. 그런데 한자보다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쉬운 거니? 내가 궁금해서 물었죠. 당연하죠.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자음 14, 모음 10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게다가 논리적이라 배우기도 훨씬 쉽습니다. 유키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나는 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였어요. 내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면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언어 교육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교장 선생님과 함께 몇몇 학부모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야마구치 선생님, 들어오세요. 오늘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글 사용 문제에 대해 학부모님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한 학부모가 즉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일본 학교에서 한국 문자가 퍼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일본어와 한자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이런 외국 문자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니요. 다른 학부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한글로 필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어떻게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모든 학부모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젊어 보이는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것은 좋은 일 아닐까요? 제 아이는 한글을 배우면서 언어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영어 공부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야마구치 선생님, 역사 교사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어요. 음. 역사적으로 보면 언어와 문자는 항상 변화해왔습니다. 일본어도 중국에서 한자를 받아들인 후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발전시켰죠. 문화 교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보수적인 학부모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건 10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가 통제되지 않으면 학교의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회의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끝났고 교장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하기 위해 전체 교직원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모여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한글로 된 포스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내가 물었어요. 야마구치 선생님, 저희가 한글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서 포스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시다라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한글에 관심이 있어서 정식으로 활동하고 싶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정식 동아리라고? 학교의 허가를 받았니?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타카하시가 대답했어요. 아직이요. 오늘 교장 선생님께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에요. 야마구치 선생님이 지도 교사가 되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순간 나는 당황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은 인상적이었지만 지금 학교 분위기로는 한글 동아리가 쉽게 승인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내가 지도 교사가 된다면 보수적인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었죠.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겠구나. 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전체 교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오전에 있었던 학부모들과의 만남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한글 동아리 신청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일본어 교사인 사이토 선생님이 먼저 발언했어요. 저는 한글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들의 미래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교사인 코바야시 선생님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요즘 K-팝이 인기를 끌면서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이런 문화적 관심은 오히려 장려할 만하지 않을까요? 토론은 계속되었고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전통적인 일본 교육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쪽은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마침내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가르치면서 항상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문화적 진화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일본어 교육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교장 선생님은 한글 동아리에 대해서는 공식 동아리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방과 후 자율학습 모임으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겠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더 큰 사회적 변화의 조짐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언어와 문화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흐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방과 후 자율학습 모임으로 허가된 한글 스터디 그룹의 첫 모임에 참관하기로 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둥글게 앉아 한글 공부를 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그 중에는 우리 학교 최상위권 학생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어요. 조용히 교실 뒤편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타카하시가 칠판 앞에 서서 한글 자음과 모음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주 체계적으로 한글의 구조를 분석하며 각 글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노트에 필기하며 따라하고 있었죠. 타카하시의 설명을 들으며 한글의 과학적인 설계에 감탄했어요. 각 자음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설명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적,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체계라는 것을 깨달았죠. 모임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내게 다가와 한글에 대한 생각을 물었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한글의 설계가 매우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워 보인다고요. 그러면서도 한자 공부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조언도 덧붙였죠. 그날 밤 집에서 딸 유키에게 한글 스터디 그룹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유키는 이미 상당히 한글을 잘 읽을 수 있었고 자신이 한국 웹소설을 원문으로 읽기 시작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호기심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한글로 글을 읽을 때와 일본어로 읽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니? 유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글은 발음 그대로 써져 있어서 읽기가 훨씬 쉬워요. 한자는 같은 글자도 여러 가지 발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 어떻게 읽어야 할지 헷갈리지만 한글은 처음 보는 단어도 바로 발음할 수 있어요. 유키의 말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역사 교사로서 일본어 문자 체계의 복잡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우리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라는 세 가지 다른 문자 체계를 사용하고 한자만 해도 수천 개를 배워야 합니다. 반면 한글은 24의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한글에 관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한 권의 얇은 책을 발견했는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역사와 원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책을 읽으며 한글이 단순히 외국의 문자가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창작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게 하려는 국왕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역사 시간에 이 내용을 학생들과 간략히 공유했습니다. 평소 수업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까지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동아시아 문화권의 다양한 문자 체계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문화 교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학부모회에서 공식적인 항해 서한이 학교로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한에는 일본 학교에서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생들의 일본어 능력 저하를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교장 선생님은 다시 한번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이번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까지 참석했어요. 회의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보수적인 위원들은 한글 스터디 그룹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일부 교사들과 위원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죠. 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한글을 배우는 것이 오히려 언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시했어요. 결국 교장 선생님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글 스터디 그룹은 계속 허용하되 반드시 일본어 교육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일본어와 한자 사용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한 달 후에
이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와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내는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어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은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죠. 생각해봐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나요? 그런데 그 시간의 반만이라도 창의적인 사고나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학생들이 한글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 도구를 갈망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아내의 말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 스터디 그룹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어요. 방과 후 교실을 지나가며 학생들이 진지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종종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30명 정도였던 참가자가 50명 가까이로 늘어났고 놀랍게도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스터디 그룹을 둘러보고 있을 때 타카하시가 내게 다가왔어요. 그는 한글 스터디 그룹의 비공식 리더 격이었습니다. 타카하시는 한국의 대학에서 유학한 사촌이 있어 한글을 가장 잘 알고 있었죠.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가 건넨 것은 한글과 일본어의 효율성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작성했을 때 한글이 평균 30% 정도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있었죠. 또한 타이핑 속도 테스트에서도 한글이 훨씬 빠르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실험해봤어요. 10명의 학생들이 같은 내용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타이핑했을 때 한글이 평균 40% 더 빨랐어요. 이 자료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접근 방식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거의 학술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들은 직관적인 느낌이 아닌 실제 데이터와 실험을 통해 두 문자 체계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직원실에서 이 내용을 동료 교사들과 공유했어요. 대부분은 흥미롭게 들었지만 일본어 교사인 사이토 선생님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효율성만이 언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자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어요. 한 글자 안에 깊은 의미와 철학이 함축되어 있죠. 사이토 선생님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언어와 문자는 항상 진화해왔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딸 유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어요. 그녀가 한글로 필기한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내용 사이사이에 일본어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죠. 이렇게 공부하면 도움이 되니? 내가 물었어요. 네, 아빠. 한글로 먼저 개념을 간략하게 적고 세부 사항을 일본어로 덧붙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체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나중에 복습할 때도 핵심 내용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유키의 학습 방법이 꽤 효과적으로 보였어요. 그녀는 두 문자 체계의 장점을 조합해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간결함으로 큰 구조를 잡고 일본어의 풍부한 표현력으로 세부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이었죠. 다음 날 학교 복도를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한글 스터디 그룹에서 개최하는 한일 언어 교류 워크숍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한 이벤트였고 인근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초청해 교류하는 자리라고 했죠.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거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학교 공식 행사가 아닌 학생 자치 활동으로 진행한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솔직히 말해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행사 당일
호기심에 강당을 들여다보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여러 명이 참석했죠. 워크숍은 놀랍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한글과 일본어의 역사적 연관성, 두 언어의 문법 차이, 발음 체계 비교 등 다양한 주제의 미니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학습 앱 시연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일본어 문장을 찍으면 자동으로 한글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기자가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 현상이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지역 뉴스에 우리 학교 이야기가 보도되었어요. 오사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열풍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는 객관적인 톤으로 이 현상을 소개하고 있었지만 댓글 섹션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일본 교육의 위기라며 비판했고 다른 이들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지지했어요. 교무실은 그날 하루 종일 전화 응대로 바빴습니다. 다른 학교 교사들, 교육 전문가들, 심지어 몇몇 대학 교수들까지 이 현상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교장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이 기회를 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알리는 데 활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다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파견된 장학사도 참석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학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했습니다. 장학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교육청에서도 이 현상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교육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인지 분석 중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 의지를 존중하되 기본적인 일본어 교육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학교 차원에서 이 현상을 더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기로 했어요. 나에게도 역사 교사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한글 사용 현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학생들과 더 깊이 대화하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글 스터디 그룹의 핵심 멤버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에게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구체적인 계기와 학습 과정에 대해 물어보았죠. 타카하시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 문자 체계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깨달았죠.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미야자키라는 여학생은 디지털 시대와 한글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한글이 훨씬 빠르고 편해요. 자동 완성 기능도 더 정확하게 작동하고요. 제 생각에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한글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이시다는 또 다른 측면을 언급했어요. 한글은 시각적으로도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매력적이에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한글 폰트로 만든 프로필이 더 튀고 세련되게 보여요. 그래서 요즘 많은 친구들이 한글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현상이 단순한 문화적 유행을 넘어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실용성, 효율성, 심미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글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를 완성해 교장 선생님께 제출했어요.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의 한글 사용 현상을 단순히 금지하거나 억제하기보다는 이를 언어 교육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글 학습을 통해 문자 체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본어 교육과 연계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교장 선생님은 보고서를 읽은 후 내게 말했어요. 야마구치 선생님,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일본어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의 우려는 타당했습니다. 우리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면서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학업 성취를 보장해야 했죠. 그래서 절충안을 제안했어요. 한글 스터디 그룹 활동을 계속 허용하되 참가 학생들의 일본어 성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약 성적 하락이 관찰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제안에 동의했고 나는 한글 스터디 그룹의 공식 지도 교사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학생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터디 그룹의 첫 공식 모임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도전 과제를 제시했어요. 한글과 일본어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한 프로젝트를 준비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제는 학생들이 두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은 이 도전에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팀을 나누어 각각 다른 측면에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 팀은 역사적 발전 과정을, 다른 팀은 발음 체계를, 또 다른 팀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용성을 비교했죠. 그러던 중 교육청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왔어요. 우리 학교의 한글 스터디 그룹 활동을 교육혁신 사례로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청 연구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이 경험이 그들의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했어요. 이 소식은 학교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교사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스터디 그룹 활동에 참관하기도 했어요. 특히 영어 교사인 모리 선생님은 한글 학습이 영어 발음 습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의 수업에서도 한글의 발음 원리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우리 학교의 사례를 다루는 기사가 실렸어요. 다언어 시대, 새로운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오사카의 고등학교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는 우리 학교의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것이 미래 교육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보수적인 교육단체에서는 우리 학교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실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졌고 일부 논쟁은 교육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색채를 띠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나는 스터디 그룹 학생들이 외부의 시선에 너무 영향받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은 일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학습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한 문자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라고요. 어느 날 오후 교장 선생님이 한 통의 이메일을 내게 전달했어요. 도쿄대학의 언어학 교수가 우리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고 우리 학교의 사례가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교수님의 방문은 학생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단순한 학교 활동을 넘어 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죠. 교수님은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하며 몇몇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 후 언어학 연구를 고려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어요. 이 방문 이후 스터디 그룹의 활동은 더욱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 언어학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고 다양한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단계로 나아갔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딸 유키는 이제 한글 실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한국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내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한국 파트너사와 협업하는 일이 많아져서 기본적인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에서는 이제 종종 한글과 일본어, 그리고 언어의 본질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나 자신도 언어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스터디 그룹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학교 내에서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자리 잡았고 초기의 논란도 점차 수그러들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학교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교육청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오사카 지역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다언어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우리 학교의 한글 스터디 그룹이 주요 발표자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선생님, 정말 큰 기회네요. 저희가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카하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시다는 실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과 일본어의 비교 분석 결과를 포스터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리고 간단한 한글 워크숍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즉시 준비 작업에 착수했어요. 방과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발표 자료를 만들고 워크숍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교사로서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습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페스티벌 당일, 우리 학교 부스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교사들,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우리 부스를 찾아와 한글에 대해 질문하고 간단한 한글 쓰기를 체험했어요. 특히 타카하시가 진행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대학 입시 담당자가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요즘 대학에서도 다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의 학생들이 보여준 이런 자발적인 학습 태도와 연구 능력은 입시에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글 학습이 정규 교육 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다양한 방면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스티벌 이후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학생들과 함께 걸으며 소감을 물어보았어요. 미야자키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다른 학교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다른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토도 덧붙였어요. 맞아요. 한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이 한글로는 쉽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죠. 여러 언어를 알면 세상을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다음 주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글 스터디 그룹의 공식 동아리 승인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과 후 자율학습 모임으로만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교내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회의에서 나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일본어 성적이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점, 다언어 학습이 인지,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 그리고 페스티벌에서 받은 긍정적인 평가 등을 언급했어요. 오랜 토론 끝에 운영위원회는 한글 스터디 그룹을 다언어 문화연구회라는 이름의 공식 동아리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활동 내용을 한글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언어와 문자 체계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이 소식을 학생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타카하시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기뻐했죠. 동아리의 첫 공식 활동으로
학생들은 학교 축제에서 세계의 문자 전시회를 기획했어요. 한글뿐만 아니라 아랍어, 러시아어 키릴 문자, 인도의 데바나가리 문자 등 다양한 문자 체계를 소개하고 각 문자가 발전해온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학교 전체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다른 교사들도 점차 이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영어, 국어, 역사 등 여러 과목의 수업에서도 문자와 언어의 다양성이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교육청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사카 지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세계 문자와 문화라는 선택 과목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첫 번째 시범 학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 소식을 듣고 나를 불렀습니다. 야마구치 선생님,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학교가 교육혁신의 선두에 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선생님과 학생들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 감사하면서도 나는 이 모든 변화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호기심과 학습 의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교사로서 나는 단지 그들의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가족과 공유했어요. 딸 유키는 매우 기뻐했고 아내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학생들의 관점을 존중하고 그들의 열정을 지지해준 덕분이에요. 많은 교사들이 낯선 변화 앞에서 방어적이 되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아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창문과 같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학생들에게 더 많은 창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교육적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